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2살 여자입니다. 저는 비혼주의고 결혼은 사치라고 생각하며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왜 비혼주의가 됐는지, 왜 결혼은 사치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까 해요. 사실 저에게는 남모를 가정사가 있는데요. 미혼모셨던 엄마는 할머니와 함께 온갖 굳은 일은 마다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셔서 원래 저한테는 아버지가 없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저는 늘 할머니와 엄마, 가끔은 아빠라는 존재가 부럽기도 했지만요.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인지 아버지의 빈자리를 금방 잊고 지냈답니다. 어렸을 적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나이 많은 외할머니가 저를 홀로 키우셨거든요. 할머니는 엄마 아빠 없이 자란 티 나면 안 된다며 부족함 없이 키우시려고 식당에서 일도 하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며 집에서 종이를 접는 부업까지 하시면서 저를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노환으로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저 혼자밖에 없음을 몸소 깨달으며 평생 쏟을 눈물을 그날 다 쏟은 것 같아요.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슬픔을 겨우 가라앉히며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 베넷 저고리가 담긴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김도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주소가 적힌 종이, 그리고 할머니의 편지가 담겨 있었죠. 아람아, 할미다. 아마도 아람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할미는 이 세상에 없을 게야. 이 할미가 너를 두고 떠나서 미안하고 앞으로 힘들게 살아갈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진단다. 살다가 정말 힘이 들 때면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 때 꾹 참고 빨간 주머니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려무나 너에게 도움이 될 게야. 이렇게밖에 이야기해 줄 수 없어서 그것 또한 미안하구나. 사랑한다. 우리 강아지.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겨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정말 저 혼자 살아가야 했기에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엄마와 할머니는 일가 친척도 없었던 터라 앞으로는 저 혼자 먹고 살아야 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작은 박스는 장롱 구석에 더 열어볼 겨를도 없이 장롱 속 깊숙이 처박아두고 점점 잊고 살게 되었죠. 할머니가 남겨주신 엄마의 사망보험금과 일을 하시며 어렵사리 조금씩 모아두신 2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남은 고등학교 학비와 방세를 내며 지낼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제 사정을 아는 구청 직원의 도움으로 구청에서는 쌀과 반찬을 지원해 주시고 하셨고요. 학교에서도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다행히 학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도 있었죠. 평소에 할머니와 자주 왕래하던 이웃집 할머니들도 저에게 밥을 먹으러 오라며 살뜰히 챙겨주신 덕에 저는 밥 잘 먹고 무탈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어렵사리 생활을 하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봄,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예비 남편은 학교에서 알아주는 모범생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대대로 변호사, 검사, 판사를 배출한 법조계 집안이었습니다. 엄격한 집안 규율과 강압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공부를 해야만 했죠. 부잣집 도련님 같지 않게 다정다감한 말투와 세심하고 배려 있는 행동까지.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서는 예비 남편의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자자했죠. 몸에 배인 매너하며 생긴 것도 이목구비도 뚜렷하게 생겼고 말 그대로 백마탄 왕자님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랄까. 누가 봐도 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문턱 같았지만 옆자리 짝꿍까지 되다 보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되었죠. 나도 처음에는 강요하는 부모님이 싫었어. 근데 생각해보니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연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싶기도 해.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겠지. 그래서 나는 꼭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법조인이 될 거야. 다운이 너도 알겠지만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대학을 공부할 형편이 되질 못해. 그래서 나는 바로 취업 준비를 할 거야.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너 변호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내조할게. 지금도 충분히 도움받고 있는 걸. 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너랑 대화하고 나면 신기하게 괜찮아진다? 그래서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 항상 고맙게 생각해. 내가 변호사 돼서 너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거야. 믿어줄 거지? 말이라도 고마워. 당연히 믿지. 그리고 우리 사이에 빚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힘들고 지치면 언제든지 나한테 기대도 좋아. 내가 늘 옆에 있어줄게. 그렇게 예비 남편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내노라 하는 대학의 법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앞으로 먹고 살 것이 더 큰 문제여서 저에게 대학 진학은 사치였고 대학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대학 등록금이며 학비, 생활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어서 저는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면접에서 탈락하곤 했지만 우연히 좋은 기회로 한 디저트 카페에 취직이 되었고 이 디저트 카페에서 일한 것을 우연으로 저는 디저트, 커피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예비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됐어요. 엄격한 집안이라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오로지 고시에 몰두하라며 다른 요인에 방해받지 않게 집에서 교육비 이외의 금전적인 지원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을 예비 남편에게 주며 이것으로 생활하고 보태주었죠. 어러머,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받니? 내가 정말 사법고시에 보란듯이 합격하면 부모님한테 너부터 인사시킬 거야. 우리 이 시기만 무사히 지나면 결혼하자. 약속할게. 다운아, 그렇게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지금은 고시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는 공부만 해. 내가 어떻게든 옆에서 열심히 뒷바라지 할 테니까 부모님 기대 저버리지 말고 열심히 해. 그래야 부모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지. 힘들어도 조금만 고생하자. 응?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의도 듣고 해야 해서 바빠질 텐데 더 바빠지기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나 먼저 드리자. 사법고시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날짜 잡고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자고. 말 나온 김에 이번 주 주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거 어때?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예비 남편은 부모님께 저를 미리 소개시켜주기 위해 식사 자리를 만들었죠. 저는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다 보니 상당히 긴장되고 가슴이 떨려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옷가게에서 평소 잘 입지도 않던 단정하고 깔끔한 원피스까지 구매해가며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상당히 화가 난 표정을 지으셨고 시아버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들었다 놨다 할 뿐이셨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하고 예비 남편이 잠시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웠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이때다 싶어 저에게 말을 건네시는 겁니다. 예, 너처럼 보잘것없는 애가 우리 다운이 짝으로 가당키나 하니? 너는 도대체 무슨 염치로 우리 다운이랑 붙어있는 거야? 없이 사는 것도 정도 것이지 돈 냄새 맡고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어림도 없는 소리 마라. 너는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아. 어머니, 저 다운 씨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다운 씨한테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제가 내조 잘할게요. 제가 더 노력할 테니 너무 밉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예비 남편은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끼긴 했지만 저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공부도 해야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더 미운 털이 박힐 것 같았기 때문이죠. 예비 남편이 괜히 저 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저만 참으면 될 일이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예비 남편이고 많이 노력해야겠지만 사랑하면 그만 아닌가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밤낮 없이 일하며 예비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밥을 먹이고 싶어 삼시세끼 밥을 꼬박 해줬고요. 감기라도 걸릴까 배에 무, 양파, 대추를 넣고 달인 물까지 챙겨주며 살뜰히 내조한 결과 결국 사법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는 쾌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강남에 있는 중견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예비 남편은 변호사로서 만족스러운 첫 출발을 하게 됐죠. 아람씨 벌이도 어느 정도 되는 데다가 카페 경력 7년이면 창업하고도 남는데 그동안 배운 것도 있고 경험도 많이 쌓였으니 창업을 알아보는 게 어때? 에이, 사장님, 너무 앞서 나가셨는데요. 저는 아직 돈도 더 벌어야 하고 제 주제에 무슨 카페 창업이에요. 사장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일개 직원이에요. 저는 아직 사장님 카페에서 더 일하고 싶다고요. 나야, 물론 아람씨 직원으로 계속 두고 싶지. 아람씨 디저트 만들거나 커피 내리는 거 보면 여느 파티시에 못지않게 감각도 있고 그 능력이 아까워서 내가 아끼는 마음으로 말해주는 거라고. 다시 생각해봐도 직원으로만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란 말이야. 제가 과연 카페를 차리면 사장님만큼 번창할 수 있을까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데 저 배우기만 했지 제대로 된 자격증도 없는걸요. 그게 뭐가 문제야? 자격증이야 실력 좋으니 한 번에 떡 붙을 거고 아람씨 실력이면 어딜 가든 성공하고도 남는 실력이란 말이야. 주눅 들지 마.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꼭 자격증으로만 사람의 수준을 판단한다니까. 아람씨, 내가 도움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창업 준비해보는 게 어때? 시간이 조금 흐르고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된 지 7년 차가 되었을 때 사장님은 저에게 이제는 창업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 물으셨죠. 때로는 딸처럼 다정하게 챙겨주시기도 하고 디저트와 커피를 배울 때는 엄격한 선생님이셨고 저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던 사장님은 저에게 아낌없는 가르침과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며 창업을 권유하셨어요. 모아둔 돈이 제법 있긴 했지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어요. 저는 사장님의 도움으로 카페 창업을 위해 이리저리 발로 뛰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 뒤 예비 남편의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처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예비 남편에게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자며 연락했죠. 자기야, 며칠 뒤면 자기 생일이잖아. 그동안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만났잖아. 자기 생일날 데이트 어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 예전에 자주 가던 고깃집 갈까? 자기 생각은 어때? 그게 나 그날 지인들이랑 약속이 있거든. 로펌 근무하면서 알게 된 동료들인데 생일이라고 하니 모임을 하자네. 아마 아람이 너랑은 따로 봐야 할 것 같아. 선배 변호사들도 오고 회사 사람들도 오는 자리라 되게 중요하거든. 알잖아. 사회생활 초반이 중요한 거. 그래? 어차피 생일이니까 자기 동료들이랑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나는 딱히 불편하진 않은데. 같이 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서로 인사도 하고 말야. 자기 생일이라 모이는 거라며 약속 장소 알려주면 내가 그날 그리로 갈게. 아니, 아람아. 내가 그날 동료들이랑 먼저 약속했다고 했잖아. 그 자리에 선배들도 오는데 중요한 자리란 말이야. 적당히 알아들어야지. 왜 이래? 사람 짜증나게. 왜 신경질을 내고 그래? 사람 무안하게. 뭐 하는 수 없지. 알겠어. 다음에 따로 날 잡아서 보면 되지 뭐. 또 연락할게. 바쁜데 연락해서 미안해. 고생하고. 갑자기 화를 내는 예비 남편의 목소리에 내가 잘못한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주고 싶어 다음날 남자친구가 일하는 로펌 앞으로 찾아갔죠.
평소에 장난도 많이 치고 이벤트를 좋아하던 예비 남편이라 좋아할 것 같았어요. 제가 직접 만든 귀여운 모양의 쿠키와 케이크, 여러 가지 디저트와 커피를 사들고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저 멀리 예비 남편이 걸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다운 씨라고 소리치고 손을 흔들며 아는 척을 했죠. 그러자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더니 저에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조용히 해.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거야? 일 때문에 밥도 겨우 먹는데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 그랬어. 사람을 참 난감하게 만드네. 내가 눈치 보여서 회사 생활 잘하겠어? 뭐? 난감해? 자기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자기 생일이라고 생일날 못 만나서 내 딴에는 축하해주려고 온 건데. 너무한다. 길게 있다 갈 것도 아니고 이것만 전해주고 가려고 했어.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딱딱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니? 왜 연락도 없이 왔냐며 면전에 대고 버럭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는 통에 약간의 실랑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와 디저트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제가 손수 만든 케이크는 뭉개져 먹지도 못하게 디저트들은 구겨지거나 산산조각 났어요. 심지어 쏟아진 커피와 섞여진 탓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죠.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예비 남편은 멍하게 서 있는 저를 두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지나가던 동료들과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동료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릴 것만 같았어요. 다운 씨, 저 여자가 자기 대학생 때부터 뒷바라지 해줬다는 사람이야? 다운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눈이 좀 났구나. 의외인데? 나 무슨 한편의 드라마 보는 줄 알았지 뭐야.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짓거리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서 있는 제가 초라하고 멍청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눈물을 머금고 버려진 디저트와 커피들을 정리하고 쓸쓸히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사용할 재료 손질, 커피 원두 상태 확인 등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퇴근을 앞둔 저녁 시간 로펌 앞에서 나에 대해 함부로 말을 건넸던 여자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그 여자는 일부러 저를 보러 온 거라며 커피 한 잔을 내어달라 했어요. 저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가능하냐며 묻는 겁니다. 귀티가 잘잘 흘렀고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그러면서 다리를 꼬더니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김아람 씨? 나는 이수윤이라고 해요. 보셨다시피 다운 씨 동료 변호사고요. 이야기는 대충 들었는데 다운 씨랑 나 이미 연수원 시절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이예요. 집안끼리도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고요. 대학교 2학년 때 약혼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저는 대뜸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어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을 만나왔는데 갑자기 약혼녀의 결혼이라뇨.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시선을 떨구자 그러더군요. 어머니한테도 그리고 그이한테도 이야기 들었어요. 뒷바라지 해준 건 고맙지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요? 아람 씨 아니어도 이미 집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사람인데 진짜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만났고 미래를 약속한 사이예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해요. 뭐가 어찌됐건 아직 만나는 사이라고요. 당신이 뭔데 우리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해. 김아람 씨, 당신도 얌전한 사람은 아니군요. 성질도 부릴 줄 알고. 여기 1,000만 원이에요. 이제 더는 다운 씨랑 연락하지도 만나지도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우리는 곧 결혼할 사이고 그래봤자 당신은 고작 불륜녀일 뿐이야. 내 말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그 여자는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제게 던지듯이 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예비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말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반포기 상태로 언젠간 연락이 오겠지, 아니겠지 하며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예비 남편에게 장문의 문자가 오더군요. 청첩장과 함께요. 다음 주에 결혼식을 올린다며 미안하다고 말이죠. 저는 그대로 있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며칠 뒤 결혼식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보기 안 좋은 건 알지만 붙잡고 싶었어요. 식장에 나타난 저를 발견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은 얼굴이 사색이 되셨죠. 저는 예비 남편을 보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돌아와 달라고.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직도 스토커짓 하고 다니는 거야? 이제 그만하라고 했지 않니? 돈까지 받았으면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 거야? 저기요, 여기 경찰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경찰을 불러 결혼식장 밖으로 내던지다시피 해서 쫓겨났고요. 졸지에 전 남친을 스토킹하며 결혼식까지 찾아온 미친년이 된 저는 비참해진 제 모습을 보며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혹시라도 예뻐 보이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오랜만에 한 화장은 번질 대로 번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정말 제가 봐도 가관이었거든요.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집을 정리하는데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작은 상자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박스 안에 놓여있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발견한 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고 궁금증이 생긴 저는 종이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궁궐 같은 부잣집 저택이었습니다.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는데 어떻게 왔냐는 물음에 제 이름을 대며 김도진이라는 분을 만나뵈러 왔다고 하니 문을 열어주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중후하고 인자한 모습의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누가 나를 찾아왔다길래 손님이니까 일단 들어오라고 했어요. 나를 어떻게 아는 분인가요? 저는 김아람이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 성함은 이선영이고요. 저는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셔서 부암동 근처에서 할머니가 홀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이사를 가기 전에 짐 정리를 하며 할머니 유품을 살펴보는데 이름과 주소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잠시만, 누구라고요? 엄마 이름이 이선영. 그럼 그럼 아가씨가 내 딸이란 말인가?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네, 엄마 성함은 이선영이고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와 둘이 살았고 할머니도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셔서 지금은 저 혼자고요. 저희 어머니와 아시는 분인가요? 차 한잔을 하며 제 이름과 엄마 할머니의 이야기, 살던 곳의 이야기를 하니 가만히 듣던 중년 남성이 찻잔을 떨어뜨리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 중년 남성은 바로 제 친아버지였던 거예요.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받아 쉽사리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친아버지라는 분이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엄마는 아버지와 대학 시절 만나 너나 할 것 없이 사랑에 빠지셨대요. 아버지 집안에서는 가진 것 없고 부족함이 많은 엄마를 완강히 반대하셨답니다. 두 분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는 반강제로 군대를 가게 되셨고 전역을 하자마자 숨 쉴 틈도 없이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오르셨어요. 엄마는 당시 저를 임신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처음에는 알리려 했으나 자신 때문에 미래가 창창한 사람 발목 잡히게 할 수는 없다며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저를 낳아 기르신 거였고요.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너희 엄마를 다시 만나려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사람을 시켜 겨우 선영이가 있는 곳을 알아내 찾아갔지만 할머니가 엄마는 없다며
절대 못 만난다고 나를 막으셨지. 그동안 한 번도 엄마나 할머니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엄청 당황스럽네요. 정말 제 친아버지가 맞으세요? 미안하다. 선영이한테 딸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단다. 다시 찾아간 뒤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이사를 가버린 뒤였어. 어떻게든 선영이를 만나려고 수소문했다. 우연히 대학 동창 녀석이 얼마 전에 선영이 장례식에 다녀왔다며 이야기하길래 그 길로 어렵사리 다시 찾아갔지. 그때는 또 이미 죽고 없는 사람 뭐하러 찾느냐며 매몰차게 대하시더구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정말 혼란스럽기 그지없었죠. 할머니께서도 살아생전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 적도 없고 갑자기 나에게 친아버지가 생긴 터라 어찌할 바 몰라 그저 어버버하고 멍한 표정을 짓는 게 전부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던 시절이 생각나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돌아가신 엄마와 할머니가 생각나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널 찾아갔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이제라도 아버지 된 도리를 하고 싶은데 너만 괜찮다면 이 집으로 들어와서 살지 않겠니? 내가 그동안 해주지 못해 죄스러운 마음뿐이란다. 지금까지 저 혼자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혼자 살 거예요. 평생 아는 척도 안 하다가 다 죽고 없으니까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혼란스러운 시간이 지속되던 어느 날 일하는 카페로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되니 그동안 못다한 아버지 노릇을 하게 해달라며 계좌로 5억이라는 돈과 강남의 건물을 증여한다는 서류, 그리고 한도 없는 카드를 주셨죠.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이것저것 원하는 것 모두 하라시는데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큰 돈을 본 것도 처음이라 그저 눈만 꿈뻑꿈뻑 할 뿐이었어요. 제가 면전에 대고 너무할 정도로 화를 내고 온 것 같아 죄송하다 사과드리고 마음은 감사하지만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며 한사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대로는 살 수 없겠다 생각했죠. 돌아가신 엄마나 할머니도 더 이상 제가 힘들게 사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아버지께 받은 재산으로 디저트 카페 창업을 위해 알아보러 바쁘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나이도 어리니 창업도 좋지만 해당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시며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별의 슬픔을 잊기 위해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좋은 기회로 프랑스 파티시의 육성 전문기관으로 2년간의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년 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제 이름을 걸고 시작한 카페는 인터넷에서 연예인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도움이 컸고 예비 남편이 다녔던 회사 근처라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전 어렵사리 이룬 제 꿈을 위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강남에 증여받은 건물 1층에 카페를 차렸는데 맛집으로 소문이 나며 인터넷으로도 많이 알려지게 됐죠. 어느 날 매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이었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람아, 그동안 잘 지냈어? 많이 변했네. 그렇게 원하던 카페도 차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너 그렇게 보내고 나 정말 많이 후회했어. 이제라도 날 다시 봐줄 수는 없겠니? 뭐? 야, 이다운, 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오고 난리야. 그렇게 매몰차게 너 10년 가까이 뒷바라지 해준 여자 버리고 나서 돈 많은 집 여자랑 결혼할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나랑 다시 시작하재? 너 지금 나랑 불륜하자는 거니?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나 너무 힘들었어. 그 여자네 회사 도와주다가 우리 집도 망하고 나 지금 로펌에서도 잘려서 많이 힘들다. 기댈 곳이 없어. 나랑 다시 시작해줄 수 없겠어? 알고 보니 그 여자 집안이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비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는 거예요. 예비 남편의 집안도 비자금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 예비 시아버지가 법정 구속되어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전 예비 남편과 그 여자는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로펌에서 잘려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명분도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가만히 듣다 받을 벌을 마땅히 받은 거라며 소리치고 가게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예비 남편은 다시 재결합하자고 잘못했다며 며칠을 찾아와 빌고 또 빌더라고요. 아버지 회사도 강남 부근이라 가끔 오셨는데 우연히 아버지를 본 전 예비 남편이 저와 아버지 사이를 알고 검은 속내를 내비치며 더 매달렸어요. 사람이 돈 앞에서 그렇게 비굴해지는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예비 남편을 보는데 정말 처량하고 없어 보였거든요. 아직 아버지는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셨지만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 사람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라고. 필요할 때 실컷 뒷바라지 해주니 쓸모 없어지니 버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네 집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날. 나 없이 살았다고 얼마나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는데 난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재활용품 취급당하며 살 이유 없어. 그러니 꺼지란 말이야. 지치지도 않는지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안 나가겠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것을 직원을 시켜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철창에 갇히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꼬리를 내리며 황급히 빠져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웠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겨우 진정되나 싶었는데 이번엔 예비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카페를 찾아왔어요. 집안이 쑥대밭인데 잔뜩 힘을 주고 온 모습이 가소로웠습니다. 예, 넌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살고 있으면서 왜 아무런 말도 안 했니? 내가 다시 잘 되게 해줄 테니 너희 아버지한테 말해서 작은 변호사 사무실 하나라도 차려달라고 말해봐. 변호사 남편 두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저기 어머니, 아니 아줌마, 어디서 뻔뻔하게 여길 찾아오시는 거예요? 정말 배운 것 없는 티내시네요. 지금 저한테 이럴 처지가 되세요? 이럴 시간에 댁 아드님이나 간수 잘하시고요. 함부로 짓거리시는 건 여전하시네요. 뭐? 너 말 다 했니? 이게 부모 없는 게 우리 귀한 아들 만나는 거 조용히 눈 감아줬더니 이제 와서 돈 많아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저기요. 돈이 없으면 일해서 벌 생각을 해야지 기생충처럼 왜 이제 와서 들러붙어요? 아줌마는 자존심도 없어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으니 조용히 돌아가세요. 제가 예전같이 주눅든 모습도 아닌데다가 부탁을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 제 얼굴에 물을 끼얹고 거기에 모자라 뺨을 한 대 치는 게 아니겠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을 몸소 겪게 된 저는 이때구나 싶어 예비 시모에게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년이라며 소리치며 악다구니를 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꺼지세요, 제발. 어른이라서 대우해줬더니 없이 자라서 보탬이 안 된다며 저 버릴 땐 언제고. 이제 돈 많아지니까 며느리 삼고 싶어요? 진짜 양심도 없네요. 부부가 같이 감옥살이 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지란 말이야. 악재는 한 번에 다가온다 했던가요? 며칠 조용하다 싶더니 예비 남편과 결혼했던 그 여자가 카페로 찾아옵디다. 정말 지긋지긋한 상황에 치가 떨렸어요. 이번엔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드러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커피까지 내주며 대화를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하나같이 돈 이야기를 하대요. 저에게 준 1,000만 원,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돈 없이 살아봤고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저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저에게 돈 봉투를 집어던지던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 간 걸까요? 돈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하고 괘씸했지만 하도 찾아오니 오히려 측은지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돈을 다시 돌려줄 이유도 이 사람들을 상대할 이유도 없었기에 저는 듣는 척만 하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 새어나오는 비웃음을 겨우 참을 뿐이었죠. 이봐요.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이야기하잖아요. 제발 내 사정 좀 봐줘요. 그 1,000만 원 다시 돌려줘요. 다운 씨한테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저 하나 살려준다 생각하고 1,000만 원 다시 돌려줘요.
듣자 하니 진짜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네.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다운 씨부터 어머니 그리고 당신까지 세트로 난리 부르스네요. 요즘 내가 너무 재밌어 죽겠어요. 아니, 아무리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왜 이렇게 비굴해졌어요? 제발 이렇게 빌게요. 1,000만 원 다시 돌려줄 때까지 안 일어설 거예요. 나를 봐서라도 그 1,000만 원 돌려주세요. 그 여자는 정말 1,000만 원을 받아가려는 속셈이었는지 제가 무시하고 직원 휴게실로 가려 하자 뒤에서 제 머리를 확 낚아채며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욕설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카페 안에 손님들도 있고 시끄러워져 봤자 좋을 게 없어서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소리치고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았죠. 결국 손님 중 한 분이 놀래서 신고를 해주셨고 경찰이 온 뒤에야 제 머리채를 놓고 끌려나갔어요. 예상은 했던 상황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탓에 저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뭐가 어쩌고 어째? 야,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없는 거 보태줬더니 은혜는 못 갚을 망정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야? 너 지금은 내가 이렇게 그냥 가지만 두고 봐. 후회하게 해줄 거야. 한 번만 더 오면 접근 금지 명령에 나한테 그동안 줬던 모욕감 그리고 지금 돈을 갈취해 가려던 것까지 모두 신고해서 싸그리 감옥에 쳐넣을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아? 궁금하면 어디 해보시던가. 정말 미친 여자처럼 저한테 악다구니를 쓰는데 저도 같이 소리치며 엄포를 놓았죠. 그 뒤로 다행히도 카페로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악바리 소리까지 들어가며 돈을 아껴 예비 남편을 뒷바라지해준 시절 허무하게 지나가버린 20대 청춘이 자꾸 생각나 서러움에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예비 남편은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하고 카페 앞으로 자꾸 찾아오는 통에 업무가 방해가 되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우선 카페에 있는 CCTV 기록 내용을 모두 다운받아서 증거로 모았습니다. 그들을 업무 방해죄, 모욕죄, 협박죄 등의 명목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요. 아버지는 모르고 계셨던 일이지만 저 혼자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결국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시며 그들을 당장 잡아 감옥에 쳐넣겠다고 화를 내셨죠. 아람이 너는 그동안 왜 말을 안 하고 있었니? 이 아버지가 뒤에 있는데 뭐가 무섭다고 혼자 끙끙대고 있었어. 내 이것들을 그냥. 김비서, 당장 집으로 김 변호사 오라고 해. 당장. 아버지의 회사의 고문 변호사님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에 접근 금지 명령도 요청했고요. 각각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받았는데 자신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돈에 허덕이며 버티던 그들은 먹고 살 여윳돈마저 없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저에게 찾아와 앞으로 착하게 살 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카페도 안정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주변 맛집, 인테리어 맛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의류 쇼핑몰 잡지사에서 사진 촬영을 하러 장소 협찬을 하기도 하고요.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오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게 되었죠.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들러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아람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결혼을 생각해보는 게 어떠니? 나이도 나이인지라 30 되기 전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한다면 좋은 자리로 알아봐 줄까?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저는 결혼의 뜻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저 혼자가 좋아요. 일을 하는 것도 재밌고 많이 즐겁거든요. 차라리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아버지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찾는 데는 제격이지. 언제나 너의 뜻을 존중해 주마. 혹시라도 생각이 바뀌면 말해주렴. 좋은 혼처를 알아볼 테니. 네, 그럴게요.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려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든 앞으로는 저만을 위하며 살아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물론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 선택에 있어 후회는 없습니다.
아, 그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물론 그들과 사이좋게 합의하고 고소는 없던 일로 하며 잘 지낼 수 있었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아버지도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가만두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분명 언제든 다시 덤벼올 것이라면서요. 결국 고소를 취하지 않았고 저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 제 20대 청춘을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저 몰래 카페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직원이 신고를 해 결국 가중처벌되어 법정 구속이 됐고요. 현재 두 모자와 그 약혼녀는 감옥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기억이지만 이 또한 인생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저는 당분간은 카페를 운영하며 체인점도 내볼 생각입니다. 조금 바쁘게 지내보려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네요. 이 슬픈 세상에서 슬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슬픔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밖에 없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사실은 당장에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수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행복해진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명언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슬픔이 내게 다가와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이죠. 앞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며 지난 과거는 다 잊고 미래의 저를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 해요. 저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거든요.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도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